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네로라 하는 이야기꾼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얘기를 아주 정직하게 묘사하고 그대로 비춰만 주는데 그 너머에 자리한 모티브가 만만치 않다는 점 같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글을, 특히 소설을 읽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미국의 작가 폴 오스터, 이 사람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름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는 이 치밀한 관찰, 또 사물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걸 확인하려는 이 치열한 노력, 그리고 그 배경에 관한 깊은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폴 오스터의 작품 선셋 파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책들에서 나왔네요.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출판 기획자 박형경 씨를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명절 잘 쉬셨나요? 네, 잘 샜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저희 그 편성상의 그 사정과 연휴 등등으로 네.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겁게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아니 이번엔 이러저러 하게 됐으니 한 주 또 좀 쉬어주십사 연락을 드리면은 좋아하시는 네. 기색이 역력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책을 소개해드린다는 게 제가 혼자 읽고 예. 혼자 생각하면 다르게 이렇게 네. 누군가한테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고 네.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주 하고 있지만 매주 할 때마다 더 힘들고 스스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좀 네. 힘겨운 것 같아요. 아니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다 준비한 읽고 만큼, 메모 네. 잔뜩 해오시고 저는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합니다. 제가 안다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작품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기자라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 국민TV 30분 책 읽기에서 저를 섭외하셨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평론가가 말하는 책 이야기랑 교수님이 얘기한 책 이야기랑 저자가 얘기한 책 이야기는 다 다르듯이 책을 만드는 사람의 책 이야기는 다를 것이고 이제 책을 생원고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편집자고 그 편집자가 독자들한테 책을 내놓기 위해서 온갖 일을 이제 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그런 얘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과정에 있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제가 책을 소개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폴 오스터 책 네. 선셋 파크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방송 전에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는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미국의 하루키. 네, 하루키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문체가 굉장히 섬세하면서 명확하고 네. 읽으면서 독자가 이 소설이 읽는 재미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환상이나 아니면 명상을 일으키는 그런 문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진지한 내용인데도 킥킥거리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자유자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이 작가가요. 네. 이런 느낌의 작가들 보면은 아무튼 얘기의 콘텐츠 자체가 뭔가 코믹한 건 아닌데도 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웃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학적 재능은 굉장히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루키처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주의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폴 오스터도 지금 이제 매해 노벨문학상 후보에 계속 거론되거든요. 네. 한 20위권 이제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키랑은 굉장히 격차가 크죠. 하루키는 수상자로
네, 거의 되는 뭐 거니까. 순위권에 있고요. 근데 예. 폴 오스터는 그 정도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고 굉장히 독창적인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니아층이 좀 있고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이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작품이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미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꾼. 네, 그렇게.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도 폴 오스터도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에 첫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겠지만 이제 전혀 평단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그 뉴욕 3부작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의 뭐 새로운 소설의 장을 열었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단숨에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동안의 무명의 세월이 길었다가요. 굉장히 이제 외모도 훌륭하고 외모가 진짜 많이 훌륭해요. 그렇죠? 네, 훌륭하고 지금 올해 보니까 1월달에 2010년 1월달에 또 에세이집을 또 한국에서 또 이제 출간했더라고요. 네. 60 중반의 나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써오면서 그리고 60에 넘으면서 죽음에 대한 성찰 뭐 이런 얘기를 쓴 에세이집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책은 선셋파크인데 네. 이제 2013년 3월에 우리나라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폴 오스터가 2008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 경제금융위기, 그 뭐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여러 가지 그 미국 금융위기로 파생된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홈리스들 의 4명이 모여서 어떤 폐가를 점령을 하거든요. 젊은이 4명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사는 4명에 모여서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모티브가 굉장한 담론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네, 그 미국의 찬란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그 뭐 승자독식, 뭐 비리부패, 뭐 도덕 불감증 이런 이제 미국의 만연한 미국병들. 네, 예. 그게 이제 세계 금융 위기를 같이 몰고 온 그 2011년도에 또 월가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경제 상황까지 다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상황 아래 놓인 젊은이들의 고통과 가난과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걸 그리고 있고요. 폴 오스터의 작품이 좀 대부분 그렇지만 막 스스로 그 어떤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막 등장하는데 결국에 끝이 이제 뭐 정말 승리해서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으로 보통 끝나지 않고 열린 결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로 계속 어떤 그 상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오스터의 책을 읽고 나면 좀, 더 우울해진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뭐 책을 통해서 희망만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뭐 여기 이제 주인공이 4명 이상이 나오는데 각자 뭐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감정이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소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찬 이야기는 네. 되게 좀 허탈한 경우가 많죠. 희망차게 쓰려면은 이 레토릭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정직하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는 수가 네.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폴 오스터의 글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작가가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군말 없는 네. 글들의 특징일 텐데 그런 만큼 더 치열함이 있는 것 같고. 네, 현실을 너무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예. 보여주면서 또 폴 오스터의 특징이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사실과 신비주의를 같이 섞어요. 예. 근데 뭐 이 책에서는 신비주의 같은 건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폴 오스터의 좀 새로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작품이랑 좀 다르게. 근데 이제 폴 오스터는 우연이라는 걸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네. 모든 인과관계 같은 게 논리적인 뭐 이유가 아니라 어떤 우연적인 일에 의해서 발생되고 네. 그 우연적인 거를 우리 인간은 감당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거라든지 비도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연에 의해서 누구를 죽였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폴 오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읽고 나면 이제 좀 우울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던 아니면 뭐 책을 읽던 희망적인 걸 좀 발견하고 싶어서 읽고 싶은 독자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냥 냉정하게 매스에 딱 올려놓고 굉장히 그 상황을 너무나 천부적인 재능으로 재미있게 보여주지만 우울해지는 좀 그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뭐 또 월가의 위기 등등으로
대변되는 그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또 그렇고 아무튼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거대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시각과 방법 갈래는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이 부패한 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봐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그거는 저널리즘일 테고요. 네. 예, 소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되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위를 밟고 디디고 서 있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늘어놔 주는 거. 네.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싶네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포로스는 계속 동시대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자기가 살아온 동시대인들의 좌절과 절망과 네. 어떤 희망을 찾아가는 출구의 뭐 어떤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작가로서는 작가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구태연한 옛날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평을 듣고 있냐면 이제 포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 유럽에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미국 그 문단계의 염증을 느끼고 좀 더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하지 않고 새로운 그러면서도 모호하지 않고 독특한 모든 소설가들이 꿈을 꾸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런 작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소리를 이런 5만 원 소리를 할까 싶은 눈빛으로 저를 보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 선수들의 글을 읽다 보면 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시키는 지점을 찾아서 쓴 거겠죠. 근데 막상 뭐 어떤 소재로든 한번 써보라고 하면은 범접할 수 없겠고요. 뭐 이것도 여담이었습니다. 네, 예. 뭐 뉴욕 3부작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정말 그 재치 있는 문장들 이런 거는 뭐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막 습작을 하고 싶은 필사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들 네. 정도로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아이디어 같은 게 빛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작가가 보여주는 게 장대한 스토리나 서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을 내가 장기한 호쾌한 스토리를 못 풀어내더라도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포로스터의 작품도 그런 편인 네.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네. 이 선셋파크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대략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선셋파크는 이제 지금 브루클린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도입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기존의 포로스터는 주인공 한 명의 화자를 통해서 네. 주인공을 둘러싼 얘기 그리고 내면으로의 여행 뭐 이런 예. 내용을 주제로 많이 삼았다면 이 책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는 하는데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챕터별로 주인공 이름으로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이 있겠지만 이제 뭐 마일스 헬러라든지 그다음에 빙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주인공 앨런 이렇게 하면서 각 장마다 주인공 이름으로 각 장의 제목이 그 해당 장의 주인공 이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자가 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인공들 풀어놓아서 이제 오스터가 이제 처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다고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진행 방식이고요. 오히려 기존의 오스터가 해왔던 방식보다는요. 그래서 근데 그 끝에 보면 너무 많은 주인공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급하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기발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인 주인공인 마일스 헬러인데요. 28살 청년인데 7년 동안 무슨 이유로 대학도 브라운 대학도 나오고 뭐 아버지가 헬러 북스라고 또 출판사 사장의 아들이에요. 네. 창립자기도 하고 35년간 이제 출판사를 차려서 그 출판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상업 출판도 있고 거대 출판사들도 있고 어떤 대기업이 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겠지만 정말 그 진지하고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적은 문화 속에서 어떤 그 가치 있는 작가를 발굴해내고 그런 책을 내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출판사를 하고 있는 사장이고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그 집에서 독립을 해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날품팔이처럼 이런 일로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폴 오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품마다 그 가족이 죽거나 이런 걸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뭐 사망하셨을 때 뭐 그런 경험. 근데 어머니가 생모가 자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떠나고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이제 재혼한 계모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네. 새 어머니는 뉴욕대 영문과 교수예요. 근데 데리고 온 아들이 있는데 큰 이제 의붓형이죠. 의붓형이랑 이제 같이 네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결합 가족인데 단란하게 사는 것 같지만 둘 사이에 형과 이 마일스 간에는 굉장한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합 가족간만의 뭐 어떤 그런 뭐 문제거리였겠죠.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뭐 어떤 해묵은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지. 우연적으로 지금은 이제 마일스는 어떤 일 때문에 싸운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의붓형을 확 밀었는데 그때 이제 의붓형이 쓰러지면서 차가 와서 사고사로 즉사를 죽었군요.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사고사로만 얘기하고 자기가 밀었다는 얘기를 부모한테 얘기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우등생이었는데 의붓형은 좀 말썽꾸러기였고 난폭한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년 동안 그 자기 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편지를 써놓고 부모 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스스로 유폐시키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중퇴하고 뭐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플로리다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 프라임급이 있고 서프라임급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어떤 신용도가 낮은 계층들한테 그냥 막 돈을 저리로 막 빌려주고 저리는 아니고 2% 정도 더 비싸게 빌려주긴 하는데 막 빌려주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근데 이제 그 미국에는 비소고적 대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때는 막 주택 가격이 막 올랐으니까 막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막 빌려줘요. 근데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이 사람들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비소고적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 내가 빚을 은행에 졌으면 내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원금과 그 이자를 다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받았는데 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도망가 버리면 더 이상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도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도덕 불감증에 의해서 돈을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돈을 빌려줬고 그게 이제 그 사태로 벌어진 건데 오늘 이 국제 경제 강론까지. 네, 그래서 예. 이 마일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도망간 집들의 폐가들, 버려진 집들, 네. 이제 도망치는 압류당하면 이제 도망쳐야 되잖아요. 예. 돈을 이제 안 갚으려고 그 집들을 새로 팔기 위해서 뭐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상의 배경 자체가 그 시대 상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또 되네요. 네, 예. 이제 시대 배경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책 네. 내용이 쉬운데, 그래서 그런 그 굉장히 이제 그 실업자들도 많고 이렇지만 그 폐가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그 폐가를 새로 정리해서 뭐 깨끗이 고치고 해서 새로 파는 그 네. 일이 성업중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미국에 관한 책을 냈을 때 미국 사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금융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인들이 육식을 주식으로 하지만 이제 뭐 병아리나 이런 거 뭐 닭을 안 키웠었는데 너무 생활고가 어려워서 집집마다 닭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부화회사가 막 성업을 한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진 마일스가 이제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그런 일만 하다가 한 16살의 소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그 소녀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다시 찾아가게 돼요. 7년 만에.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계기가 좀 모호하긴 하죠. 예, 그런 친구가 나오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빙이라는 이제 옛날 고등학교 친구가 나와요. 빙. 예, 이제 남자 친구인데 굉장히 외모가 뚱뚱하고 여자들은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경제기나 이런 거에서 막 앞에 나와서 주도적으로 뭐 반사회적 행동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디지털 문화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
그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면서 스스로 소극적인 반항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뭐 버려진 뭐 물건들의 병원이란 걸 차려서 예를 들면 뭐 타자기라든지 진공관 라디오라든지 이제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고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그만 병원, 이제 가게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선셋파크라는 곳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곳인데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앨런이라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폐가를 보고 거기를 무단 점거해서 들어가서 살자. 이게 어떤 나라의 당국에 우리가 소심하게 반항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앨런이랑 앨리스라는 친구랑 빙이랑 셋이서 거기서 들어가게 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마일스를 초대한 거고요. 그래서 4명의 홈리스들이 정말 가난하고 집에서 쫓겨난 이제 도망치거나 쫓겨난 부모한테 의탁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의 고민을 하고 모이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빙이랑 같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앨런은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은 보이지 않고 재능은 따라주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것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20살 어린 시절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 앨리스라는 친구는 뭐 몸이 좀 뚱뚱해요.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그 자기 몸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생인데 논문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마일스까지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그 루저들이 모인 거죠. 예. 이제 마일스는 돌아갈 집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홈리스들이 모여서 각자가 혼자서 외로운 길을 걷다가 4명이 한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도 보게 되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 나가게 돼요. 스스로의 길을. 그래서 앨런도 뭐 화가로서 어떤 길을 찾고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4명의 주인공 이외에 저는 이제 읽으면서 좀 그 깊이 공감했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일스 헬러의 아버지인 모리스 헬러라는 사람입니다. 헬러북스 아까 네, 출판인. 출판사의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도 굉장히 출판계 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출판계 위기고 이제 뭐 단군 일의 최대 뭐 불황이다 이런 말을 매번 해왔지만 정말 불황이거든요. 지금 출판계요. 네, 정말 너무너무 불황이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모리스 헬러가 이제 아들 문제도 있고 여기 부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그 중에 회사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헬러북스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정말 그 새로운 재능에 힘을 실어서 뭐 유명한 작가들을 내는 출판사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존의 상업 출판사에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원래는 문학도를 꿈꿨지만 자기는 그 재능이 없음을 알고 이제 출판사를 차려서 정말 그 새로운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책을 내왔고 이제 그 몇몇 작가들은 대작가로 성공을 해서 꾸준히 헬러북스라는 책을 내왔고 거의 운명을 같이 한 이제 작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출판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작가와 그 편집자나 출판사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환자와 의사의 관계처럼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한다 그럴까? 이제 작가가 생원고를 가져오거나 이제 읽게 되면 편집자가 읽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신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자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문체가 좀 조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서투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보석같이 빛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잘 이렇게 그 저자를 또 이렇게 이끌고 아니면은 매만져서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그런 게 회사의 목표인 사장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35년간 해왔는데 결국은 출판계 전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회사를 닫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처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제가 읽으면서 너무 웃었는데 그 모리스 헬러가 일기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이제 본인이 화자면서 너라고 표현합니다. 네. 회사가 망한다면 너는 사막에서의 40년, 사람들이 책을 증오하는 나라에서 문학 출판하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것이다. 크리스마스 판매 실적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역대 최악이었다. 사무실 사람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고 어린 직원들이고 고참 편집자에서 솜털이 보송보송한 인턴까지 하나같이 다 그랬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 그 직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뭐 이런 쪽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인쇄, 제조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가족은 엉망진창이지만 지금 모리스 가족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너의 가족이다. 그들을 지켜주고 저급한 문화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도 여전히 책은 가치 있으며 그들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너는 종종 엉뚱한 일을 저지르곤 하는 감상적인 늙은 바보가 맞지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즐긴다. 그것이 35년 전 회사를 설립한 원칙이었다. 이제 와서 방식을 바꿀 뜻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끝까지 회사의 원칙, 자기가 세웠던 그 출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출판사들이 많고, 예전에는 뭐 잘 됐지만 지금은 1인 출판으로 명명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출판사들도 많은데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아까 뭐 여기서 사람들이 책을 증오한 나라에서 문학 출판하기라는 책을 내겠다. 이제 그 모리스 헬러가 얘기했지만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책이 뭐 작년 얘기지만 너무 책이 안 팔려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뭐 대국민 뭐 토크에서 거기서 고민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TV 프로그램.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라는 고민을 얘기하면 어떨까. 이게 책이 너무 안 팔리고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일이 뭐 새우깡을 만드거나 칫솔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편집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책을 만드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폴 오스터의 얘기가 책을 읽읍시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이 폴 오스터쯤 되는 사람 얘기를 할 때니까 이런 얘기도 곁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폴 오스터한테 고마운 게요. 예. 폴 오스터 자체도 그 무명 시절이 길었고 예. 첫 책을 굉장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에서 냈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준 출판사와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작가들이 유명해지면 자기 명성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책 속에서라도 출판계 얘기를 하면서 출판계가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작가가 나눈다는 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배치한 단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요. 네, 굉장히 예. 많은 부분을 출판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책을 읽읍시다.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는 박현경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6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폴 오스터의 소설 선셋 파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